제7화 진실의 시간. 5mm 마을을 감싸던 잔치의 여흥은 간밤에 서늘한 서리에 씻겨 내려갔다. 민호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마당으로 나왔다. 마을 어귀에 버티고 선 검은 승용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선글라스를 벗은 감시자의 눈빛이 100m 너머로 민호의 일거수일투족을 후고 있었다. 민호는 일부러 보란듯이 평소보다 더 크게 기지개를 켜며 마당 청소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정교한 탈출 경로와 진실을 터뜨릴 시나리오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호는 빗자루질을 하며 담벼락 밑 그 차가운 진실이 묻힌 곳을 힐끗 보았다. 이제 이 위험한 물건을 할머니 댁에 계속 두는 것은 할머니를 사지로 몰아넣는 일이었다. 할머니, 저 오늘 읍내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저녁할 때 필요한 서류도 떼야 하고 지훈이 녀석이 좋아하던 과자도 좀 사오려고요. 민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지만 그 눈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옥분 할머니는 낡은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민호의 손에 쥐어주셨다. 가서 맛있는 것도 사먹고 그래. 자꾸 우리 집 일만 하느라 고생이 많아서 어째.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민호의 심장이 다시금 요동쳤다. 민호는 할머니의 손을 조용히 맞잡았다. 오늘 이 문을 나서면 어쩌면 평범한 말년 병장의 휴가는 영영 끝이 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민호는 웃으며 대문을 나섰다. 민호가 정류장으로 향하자 검은 승용차의 엔진 소리가 낮게 울리며 뒤를 따랐다. 민호는 버스에 올라타 창밖을 응시했다. 차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끈질기게 붙어왔다. 읍내 터미널에 도착한 민호는 사람들 틈으로 몸을 섞었다. 그는 미리 보아둔 시장통의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감시자가 차에서 내려 급히 따라붙는 발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미로 같은 시장 골목을 전력 질주하여 반대편 상가 건물로 몸을 숨겼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는 근처 PC방으로 들어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 USB를 꽂았다. 화면에 뜬 비리 장부와 사진들을 보며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작성했다. 수신인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평소 정의로운 보도로 유명했던 한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진이었다. 지훈아, 이제 거의 다 왔다. 민호가 전송 버튼을 누르려는 찰나 PC방 문이 거칠게 열리며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들어왔다. 민호는 본능적으로 전송 버튼을 클릭하고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었다. 남자는 민호의 옆자리까지 다가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강 병장, 휴가가 너무 요란한 거 아닌가? 중대장님이 걱정이 많으셔. 복귀해서 조용히 저녁 준비나 하지 그래? 민호는 지지 않고 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중대장님께 전하십시오. 지훈이가 남긴 숙제 제가 다 끝냈다고요. 남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도는 가운데 민호는 당당하게 PC방을 걸어 나왔다. 이미 진실은 네트워크를 타고 세상 밖으로 날아갔다. 이제 남은 것은 할머니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닥쳐올 폭풍을 견뎌내는 일뿐이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민호는 할머니 댁 마루에 앉아 계신 옥분 할머니 곁에 나란히 앉았다. 할머니는 민호가 사온 과자 봉지를 보며 아이처럼 좋아하셨지만 민호의 얼굴을 보더니 이내 표정이 어두워지셨다. 총각, 무슨 일이 있었지? 얼굴이 꼭 큰 싸움이라도 하고 온 사람 같아.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할머니가 알아야 할 권리, 그리고 자신이 짊어진 짐을 나눠야 할 때였다. 할머니, 지훈이 사고 사실 단순한 산사태가 아니었습니다. 민호의 말에 할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민호는 차근차근 하지만 단호하게 지훈이 발견했던 군. 내 비리와 그로 인해 당했을지도 모를 억울한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훈이 왜 그토록 휴가를 기다렸는지, 왜 할머니께 고생 끝났다는 전화를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USB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전부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할머니는 아무 말이 없으셨다. 그저 지훈의 낡은 전투화가 놓인 마당 구석을 멍하니 바라보실 뿐이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다 못해 갈라졌다. 제가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지훈이를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
한참의 침묵 끝에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나는 우리 지훈이가 그냥 운이 없어서 간 줄로만 알았어. 그래서 하늘만 원망했는데 그 착한 놈이 그런 무서운 일을 겪고 있었다니. 할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져 민호의 손등 위를 적셨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다. 슬픔보다 더 깊은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총각 고마워. 우리 지훈이 억울함 풀어주려고 이렇게까지 해줘서. 이제 나는 괜찮아. 지훈이가 당당한 군인이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거면 됐어. 할머니는 오히려 민호의 어깨를 다독여 주셨다. 민호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의 품 안에서 민호는 병장이 아닌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그날 밤 오미리 마을에는 평소보다 더 짙은 정적이 찾아왔다. 마을 어귀의 검은 승용차는 이제 대놓고 할머니 댁 대문 앞에 주차되어 있었다. 민호는 방 안에서 옥분 할머니와 함께 지훈의 유품을 정리했다. 할머니는 지훈이 쓰던 베개를 민호에게 내어주셨다. 오늘은 여기서 편히 자게. 지훈이가 옆에서 지켜줄 거야. 민호는 지훈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은 베개에 머리를 눕혔다. 내일이면 메일을 확인한 수사관들이나 언론인들이 이곳으로 들이닥칠 것이다. 그리고 중대장과 그 일당들은 자신을 반역자나 범죄자로 몰아세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민호는 두렵지 않았다. 진실은 이미 밝혀지기 시작했고 지훈의 할머니는 이제 진실의 편에 서 계셨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내일의 태양이 뜰 때 지훈의 억울한 죽음이 세상에 빛을 보게 하는 것이었다. 5mm의 밤하늘엔 별들이 유독 밝게 빛나며 진실을 지키려는 말년 병장과 노인의 밤을 축복하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민호의 심장 소리는 규칙적이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것은 거대한 부조리에 맞서 승리하겠다는 전사의 심장 소리였다. 제8화 편지의 주인. 이른 아침부터 5mm 마을 정류장에는 낯선 외지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어제 민호가 보낸 메일의 파급력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다. 군 내부 비리 의혹과 병사의 의문사라는 자극적인 소재는 탐사 보도팀의 취재 본능을 깨우기에 충분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마을회관 앞을 서성였고 그 소식을 접한 부대 측에서도 다급하게 헌병대 차량 2대를 마을로 급파했다. 옥분 할머니의 좁은 마당은 순식간에 군복 입은 사내들과 취재진으로 가득 찼다. 민호는 마루 끝에 꼿꼿이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곁에는 지훈의 낡은 전투화가 어제보다 더 눈부시게 닦인 채 놓여 있었다. 강민호 병장. 지금 즉시 부대 복귀 명령이다. 군사기밀 유출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다. 헌병대 수사관이 수갑을 꺼내들며 민호에게 다가왔다. 취재진의 플래시가 연신 터졌고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대문 근처로 모여들었다. 민호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수사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기밀 유출이라니요? 제가 보낸 건 기밀이 아니라 범죄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는 저기 있는 USB와 장부 사본이 말해줄 겁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마당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단호했다. 그때 검은 승용차에서 내린 중대장 이대위가 군중을 밀치고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강민호, 너 미쳤어? 전역 한 달 남겨두고 인생 망치고 싶어? 저건 다 조작된 거야. 지훈이가 죽은 건 불행한 사고였다고. 몇 번을 말해. 이 대위가 민호의 멱살을 잡으려 하자 뒤에서 보고 있던 옥분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서셨다. 이봐요, 군인 양반. 우리 지훈이가 죽기 전날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이제 고생 끝이라고 했어. 그 착한 놈이 거짓말할 리가 없어. 저 총각이 하는 말이 다 맞단 말이여. 할머니의 일갈에 중대장의 손이 멈칫했다. 상황이 험악해지자 이장님과 마을 사람들이 대문 앞을 막아섰다. 어디서 우리 5mm의 손주를 함부로 데려가려 그래. 조사하려면 여기서 기자들 보는 앞에서 해보라고. 이장님의 외침에 동네 청년들과 어르신들이 합세했다. 군의 강압적인 태도에 민심이 폭발한 것이다. 취재진은 이 긴박한 대치 상황을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았다. 수사관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민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머니에서 지훈의 마지막 편지를 꺼냈다.
이건 지훈이가 할머니께 남긴 마지막 편지입니다. 여기에 적힌 민호 병장님이 도와주셔서 군 생활 잘하고 있다는 말, 저는 그 약속을 지키러 온 겁니다. 지훈이가 지키려 했던 군인의 명예를 당신들이 더럽히게 두지 않겠습니다. 민호는 편지를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편지 뒷면에 적힌 의문의 숫자들과 그것이 가리키는 보급고 위치 그리고 USB 속의 데이터들이 하나하나 언급될 때마다 중대장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갔다. 지훈이 보급계원으로 근무하며 작성했던 비공식 반출 일지와 사진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를 넘어 장병들의 안전과 직결된 군용, 부속품들이 어떻게 뒷거래로 팔려나갔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 대위는 수사관들의 보호를 받으며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국방부에서 파견된 상급 부대의 검찰관들이 도착해 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민호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다. 옥분 할머니가 그런 민호의 손을 꼭 잡아주셨다. 총각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지훈이도 편히 잠들 수 있겠지? 할머니의 눈에는 안도와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다. 민호는 지훈의 편지를 소중히 접어 할머니의 손에 쥐어드렸다. 이 편지의 진짜 주인은 할머니입니다. 지훈이가 가장 전하고 싶었던 건 이 안에 담긴 진심이었을 거예요.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 동안 지훈의 이름을 나직이 부르셨다. 5mm 마을의 바람이 할머니의 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뜨리고 지나갔다. 오후가 되자 소란스러웠던 마당이 조금씩 정리되었다. 군 검찰은 USB와 증거물들을 압수해갔고 민호는 참고인 조사를 위해 잠시 부대로 동행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체포가 아닌 보호를 받는 입장이었다. 부대로 떠나기 전 민호는 마지막으로 지훈의 전투화를 챙겼다. 할머니, 저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저녁 날에 꼭 다시 들를게요. 그때는 군복 벗고 진짜 손주처럼 올게요. 민호의 약속에 할머니는 보따리 하나를 건네주셨다. 가서 배 골치 말고. 이거 지훈이가 좋아하던 떡 좀 담았어. 민호는 보따리를 받아들고 헌병대 차량에 올랐다. 차창 너머로 멀어지는 5mm 마을을 보며 민호는 깊은 숨을 내뱉었다. 지훈이 그토록 사랑했던 빨간 지붕집, 그리고 끝까지 손주를 믿어준 할머니. 민호는 비로소 지훈이 남긴 마지막 배달 임무를 완수했음을 느꼈다. 지훈의 죽음은 더 이상 불행한 사고가 아닌 거대한 악에 맞선 용기 있는 투쟁으로 기록될 것이다. 민호는 가방 속에 든 지훈의 전투화를 어루만졌다. 30일 뒤 그는 이 전투화와 함께 당당히 위병소를 걸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때 지훈도 자신의 곁에서 함께 웃으며 전역할 것임을 민호는 확신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강원도의 산등성이는 여느 때보다 포근한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민호는 눈을 감고 지훈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병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푹 쉬십시오. 귓가를 스치는 환청 같은 목소리에 민호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다. 길고도 험했던 말년 병장의 마지막 외출은 이제 누군가의 억울함을 씻어내는 위대한 행진으로 마무리되고 있었다. 부대로 돌아가는 길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민호의 가슴 속에는 지훈이 남긴 뜨거운 온기와 진실이라는 이름의 훈장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재구와 눈물의 송별. 부대로 돌아온 민호 앞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연병장 입구에는 국방부 직할 수사단과 검찰부 차량들이 질비했고 한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중대장 이대위와 보급관 김중사는 이미 계급장이 떼인 채 수사관들에게 끌려가고 있었다. 민호가 위병소를 통과할 때 그를 감시하고 윽박질렀던 간부들은 고개를 숙인 채 차가운 수갑을 찼다. 민호는 그들의 몰락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파멸이 아니라 지훈의 목숨을 담보로 채웠던 탐욕의 종말이었다. 부대원들은 숨을 죽인 채 민호의 복귀를 지켜보았다. 어떤 이는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어떤 이는 미안함이 섞인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민호는 평소처럼 무뚝뚝하게 내무반으로 향했지만 그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우면서도 단단했다. 내무반에 들어서자 지훈의 빈 관물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슬픔의 공간이 아니었다.
국방부 수사 결과 지훈의 죽음은 순직으로 재분류되었고 그의 명예는 온전히 회복되었다. 민호는 지훈의 이름표 아래 조심스럽게 국화 한 송이를 놓았다. 지훈아, 들었냐? 이제 다 끝났다. 내가 지키려 했던 게 뭔지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 민호의 나직한 읊조림에 내무반 막내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그동안 간부들의 눈치를 보며 지훈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했던 동료들도 하나둘 다가와 지훈을 추모했다. 부대는 비로소 고여있던 악취를 털어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었다. 민호는 저녁 전 남은 기간 동안 수사 협조에 성실히 임하며 지훈이 남긴 장부속 숫자 하나하나가 정의의 칼날이 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저녁을 단 사흘 앞둔 날 민호는 마지막으로 5mm 마을을 찾았다. 이번에는 군복이 아닌 단정한 사복 차림이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이장님이 제일 먼저 달려나와 민호의 손을 덥석 잡았다. 이제 강 선생인가? 부대에서 아주 큰 일을 했다면서. 뉴스에 나오는 거 보고 온 동네가 잔치 분위기였어. 마을 사람들은 민호를 마치 전쟁터에서 돌아온 영웅처럼 환대했다. 하지만 민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오직 한 군데, 빨간 지붕의 옥분 할머니 댁이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할머니는 마당 평상에 앉아 지훈의 편지를 읽고 계셨다. 민호를 본 할머니는 환한 미소와 함께 달려 나오셨다. 우리 손주 왔어? 고생 많았지. 정말 고생 많았어. 할머니의 품에선 여전히 구수한 된장 냄새와 포근한 삶의 향기가 났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지훈의 생전 소원이었던 손주 친구들을 위한 진수성찬을 차려내셨다. 솥뚜껑에 노릇하게 구운 삼겹살과 텃밭에서 갓 따온 싱싱한 쌈채소, 그리고 민호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진한 된장찌개가 상 위를 가득 채웠다. 민호는 할머니가 끊임없이 얹어주시는 고기를 입안 가득 넣으며 행복한 눈물을 삼켰다. 할머니, 저 이제 모레면 군대 완전히 나갑니다. 나가서 취직도 하고 돈도 벌어서 자주 올게요. 이제 지훈이 대신 제가 할머니 손주 할게요. 민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할머니는 민호의 손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다. 그래야지. 우리 지훈이가 좋은 형님 하나 보내준 덕분에 내가 외롭지 않게 됐어. 언제든 오게. 여기가 총각 집이라고 생각하고. 식사를 마친 민호는 마지막으로 지붕에 올라갔다. 지난번 수리했던 지붕은 이제 비 한 방울 새지 않을 만큼 견고했다. 지붕 위에서 내려다보는 5mm의 밤하늘은 지훈이 자랑하던 대로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지훈의 낡은 시계 하나를 꺼냈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되어 민호가 보관해왔던 시계였다. 멈춰있던 시계 태엽을 감자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다시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훈의 못다 한 삶이 민호의 삶 속에서 다시 시작됨을 의미했다. 민호는 밤하늘을 향해 시계를 높이 들었다. 지훈아,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하더라. 내가 사랑했던 이 마을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그러니까 거기선 무거운 군장 내려놓고 편히 쉬어라. 민호의 목소리가 밤바람을 타고 산맥 너머로 멀리 퍼져나갔다. 다음날 아침 떠날 채비를 마친 민호 앞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싼 보따리를 민호의 품에 안겨주셨다. 보따리 안에는 직접 짠 들기름과 정성껏 말린 나물들, 그리고 민호의 새 출발을 응원하는 할머니의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민호는 마을 정류장까지 배웅 나온 할머니와 이장님,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정중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버스에 올라탄 민호는 창가에 앉아 손을 흔드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모습이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민호는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지훈이 남긴 슬픔의 파편 대신 5mm 사람들이 나눠준 사랑의 씨앗이 단단히 뿌리 내리고 있었다. 부대로 돌아가는 길, 민호는 자신의 전투복에 달린 병장 계급장을 만져보았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빨리 떼어버리고 싶은 짐이었을지 모르나 민호에게 이 계급장은 진실을 수호하고 소중한 사람을 지켜낸 훈장과도 같았다. 부대 정문에 도착한 민호는 위병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깊어졌고 표정엔 말로 다 못할 여유와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이제 내일이면 그는 이 위병소를 당당히 걸어 나가
사회라는 새로운 전장으로 향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그에게는 지훈이라는 든든한 전우가 늘 곁에 있을 것이고 돌아갈 집이 있는 오미리가 있기 때문이었다. 민호는 관물대 정리를 마치고 마지막 취침 보고를 했다. 내무반의 불이 꺼지고 찾아온 고요 속에서 민호는 지훈의 빈자리를 향해 가만히 손을 뻗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철제 느낌조차 오늘은 유독 따뜻하게 느껴졌다. 진실은 승리했고 사랑은 남았으며 청춘의 한 페이지는 가장 찬란한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민호는 지훈의 시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저녁 전 마지막 밤의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그의 꿈속에서 지훈은 활짝 웃으며 민호에게 경례를 건네고 있었다. 병장 강민호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이상. 민호의 입가에 어린 미소가 달빛 아래서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다. 제10화 새로운 시작. 부대 정문을 나서는 민호의 발걸음 위로 6월의 싱그러운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드디어 저녁이었다. 1년 넘게 그를 옥죄던 국방색 군복 대신 할머니가 사주신 투박하지만 깨끗한 셔츠를 입고 선 민호의 모습은 더 이상 거친 독사 병장이 아니었다. 위병소를 지키던 후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달려 나와 민호에게 거수 경례를 붙였다. 강 병장님, 아니 이제 강민호 해병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후임들의 어깨를 일일이 두드려 주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전역하는 선임에 대한 부러움보다 부대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지훈의 명예를 찾아준 영웅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부대 밖으로 나와 뒤를 돌아보았다. 위병소 너머로 보이는 연병장과 막사들이 이제는 멀게만 느껴졌다. 민호의 가슴팍에는 지훈의 이름이 새겨진 낡은 인식표 하나가 들어 있었다. 부대를 떠나기 전 중대장실에 들러 지훈의 순직 결정 통지서를 받아든 민호는 그것을 소중히 품에 안았다. 이제 그가 향할 곳은 단 한 군데였다. 서울의 집도 친구들과의 약속 장소도 아닌 강원도 양구의 깊은 산골 마을 오미리.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익숙한 고갯길을 걸어 올라가는 민호의 손에는 커다란 꽃바구니와 함께 지훈의 영정 앞에 올릴 정성스러운 재물이 들려 있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마자 민호를 반긴 것은 이장님의 우렁찬 목소리였다. 어이구, 이제 진짜 민간인이네. 어서와.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길가로 나와 민호의 저녁을 축하해 주었다. 할머니 댁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옥분 할머니는 마당 평상에 앉아 콩을 까고 계셨다. 민호를 본 할머니는 콩바구니를 내팽개치고 달려 나오셨다. 아이고 우리 손주,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진짜 내 곁에 있는 거니? 할머니의 품에 안긴 민호는 비로소 긴 여행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편안함을 느꼈다. 민호는 할머니와 함께 지훈의 묘소가 있는 뒷산으로 향했다. 지훈의 무덤 가는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가꾼 덕분에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민호는 지훈의 영정사진 앞에 꽃바구니를 놓고 그 곁에 자신이 정성껏 광을 냈던 지훈의 전투와 한 켤레를 나란히 놓았다. 지훈아, 나 전역했다. 너랑 같이 나가고 싶었는데 조금 늦었네. 내가 지킨 이 마을 그리고 할머니,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약속한다. 민호는 지훈의 무덤 앞에 정중히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선임으로서 후임에게 보내는 마지막 명령이자 동생 같은 전우에게 보내는 영원한 우정의 맹세였다. 옥분 할머니는 지훈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훔치셨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전의 슬픔과는 달랐다. 억울함이 씻겨 내려간 맑고 투명한 해소의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민호는 오미리에 정착하기로 결심했다. 대학 복학 대신 마을의 청년회장직을 맡아 이장님을 도왔고 군에서 배운 정비 기술을 활용해 인근 농기계 수리센터를 차렸다. 민호가 고쳐낸 경운기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을 어르신들은 역시 우리 강 총각이야 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옥분 할머니는 민호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유일한 가족이 되었다. 매일 아침 민호가 끓여낸 된장찌개 냄새가 빨간 지붕집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이제 그 집을 지훈이네가 아닌 민호네라 부르기 시작했지만 그 안에는 늘 지훈의 온기가 머물고 있었다. 오미리 마을회관 앞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하나 걸렸다.
제1회 5mm 청년 장학금 전달식 및 지훈 병사 추모제. 민호가 그동안 모은 돈과 마을 사람들의 정성을 모아 지훈처럼 가난하지만 성실한 군 입대 예정자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만든 것이다. 행사날 부대에서도 많은 장병들이 찾아왔다. 새롭게 부임한 중대장은 민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숙였다. 강민호 씨 덕분에 우리 부대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는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지훈이가 남긴 진심이 세상을 바꾼 거죠. 행사가 끝나고 민호는 옥분 할머니와 함께 마을 개울가를 걸었다. 노을이 지는 개울가 위로 지훈이 자랑하던 수만 송이의 코스모스가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할머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지훈이도 지금 우리 보고 웃고 있겠죠? 민호의 질문에 할머니는 민호의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다. 그럼 당연하지. 지훈이는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제일 기뻐할 거야. 너는 우리 지훈이가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이니까. 할머니의 눈동자 속에 비친 노을빛이 보석처럼 빛났다. 민호는 그 빛을 보며 자신의 삶이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흐르고 있음을 느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지훈의 낡은 시계를 꺼냈다. 여전히 규칙적으로 흐르는 째깍째깍 소리는 민호의 심장 소리와 닮아 있었다. 민호는 시계를 공중에 높이 들어 올렸다.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지훈의 환영이 보였다. 지훈은 여전히 서툰 웃음을 지으며 민호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병장님, 저 여기서 잘 보고 있습니다. 행복하십시오. 환청 같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 민호는 소리 내어 웃었다. 그래 임마. 너도 거기서 잘 지내라. 나중에 우리 꼭 다시 만나자. 민호의 외침이 산맥을 타고 메아리쳐 돌아왔다. 가슴 속의 흉터는 이제 훈장이 되었고 아픔은 사랑의 걸음이 되었다. 말년 병장의 아주 특별했던 배달은 그렇게 끝이 났다. 하지만 그가 배달한 것은 단순한 편지와 화장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억울하게 묻힐 뻔한 진실이었고 누군가의 텅 빈 가슴을 채워줄 따뜻한 가족애였으며 무엇보다 살아갈 용기 그 자체였다. 민호는 잠들기 전 자신의 수첩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한 문장을 적어 넣었다. 임무 완수. 그리고 새로운 작전의 시작 마이너스 사랑하며 살아갈 것. 민호는 펜을 내려놓고 지훈의 전투화를 보며 가만히 눈을 감았다. 별들은 지훈의 영혼처럼 반짝이며 이 소박한 집의 지붕 위를 비추고 있었다. 강민호와 박지훈, 두 청년의 우정은 이제 전설이 되어 마을의 흙과 바람 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다. 이제 민호는 지훈의 목까지 2배로 행복해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